첫 번째 책은 나는 차라리 부동산과 연애한다입니다. 자, 총 327페이지고요. 저자는 복만두라는 분입니다. 자, 61페이지 먼저 시작합니다. 최소한의 투자 공부가 되어 있어야 스스로 투자처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당하지 않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의 기본을 알아야 한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을 불려가기 위해서 투자는 반드시 공부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투자의 세계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 호시탐탐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남에게 의지할 생각을 깔끔히 버리고 시작하는 편이 좋다. 참고하시고요. 64페이지. 실제로 타이밍을 잡아 투자처를 찾아내고 임대도 찾아보고 매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내보아야 정확하게 투자를 한 바퀴 돌려본 셈이다. 이런 경험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투자 실패 확률이 줄어들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이게 되어 투자의 인사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결국 투자를 직접 해보며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 자, 다음 68페이지. 오피스텔은 시세가 잘 오르지 않는다. 완전한 주거 형태가 아니다. 1인 가구나 신혼 부부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동일. 돈을 벌고 살만하며 아파트를 살지언정 오피스텔은 내 집 마련의 최후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여기서 제 생각은요. 매수를 고려할 때 참고합시다. 101페이지. 저자의 케이스. 회사에서는 업무 집중. 퇴근 후 3시간은 무조건 투자 공부에 집중.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업무 시간에 차 마시고 쉴 시간도 없이 회사일 처리. 야근을 하지 않아야 퇴근 후 투자 공부할 3시간을 지켜낼 수 있었음. 마감 시간 효과,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짐. 여기서 제 생각은요. 야근이란 게 심적으로 업무를 할 시간이 늘어나게 안정적으로 느긋이 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중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최대한 나에게 할당된 시간을 업무를 마무리하고 공부를 하자. 104페이지 루틴. 워런 버핏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너 개의 신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자의 케이스. 부동산 앱 열어 뉴스와 시세 확인하고요. 출근길 이동 시 독서하고요. 쉬고 싶을 때 부동산 콘텐츠 가득한 카페, 블로그, 유튜브 보면서 휴식하고요. 퇴근 시에 집 대신 공부하고 싶은 지역으로 곧장 퇴근하고요. 금요일에는 KB 전국 아파트 시세를 보고 리포트 읽습니다. 토요일 볼 집 미리 예약합니다. 토요일 중개소 들러 집 확인. 일요일에는 멀리 있는 지역 답사. 여기서 제 생각은요.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출퇴근 독서만이라도 제대로 꾸준히 공부하자. 꾸준히 하자. 그리고 아침 일기 블로그 포스팅도. 다음 118페이지. 저평가된 부동산을 알아보는 안목을 어떻게 키울까? 첫째, 초볼수록 많은 지역을 다녀야 한다. 둘째, 비교를 많이 해야 한다. 여기서 제 결론은요? 여기서 제 생각은요? 결론은 발품을 많이 팔아보는 것이 베스트다.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의 불편함에 먼저 공감,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나를 더 챙겨주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이해관계 속에서 일을 할 때 항상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되도록 업무 관계로 만나는 상대의 불편함에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공감 배려가 좋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 업무의 긴장감을 낮추기도 합니다. 상대의 실수가 많아진다는 점이죠. 요즘 생각하는 방법은 공간 배려는 하되 일에 있어서 칼같이 진행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방식으로 내 인생의 경험치를 쌓아봅시다. 151페이지 전세 투자 과정. 자, 매매가 3억이 있는 매도자가 매도를 하고요. 투자자가 이 매매가 3억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약금. 매매 계약금 3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를 놓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자가 바로 임대를 놓고 전세 세입자에게 2억 7천만 원 전세를 넣었죠. 그러면 중도금으로 처음으로 전세 계약금 2,700만 원을 받아서 매매 중도금 2,700 주고요. 매도자한테. 그리고 잔금으로 마찬가지로 전세 세입자에게 잔금 2억 4,300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매 잔금으로 2억 4,300을 매도자에게 돌려주죠. 그러면 전세 투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세 투자를 하는 거고요. 흔히 갭 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흔히 갭 투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순서로 하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나는 갭 투자를 할 때 계약금 이후 중도금, 잔금 시점에 대해 헷갈렸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해결했습니다. 계약금 납입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약 2달 정도의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도 그것을 고려하여 전세 세입자의 방문을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계약금 놓고 임대 놓고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 알아보고 전세 세입자 확인되면 중도금 받아서 매도자에게 전달, 나머지 전세 잔금을 매도자에게 전달, 매매 계약금만 있다면 투자가 가능한 거죠. 갭투자는 집이 오르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떨어지면 정말 낭패일 것 같네요. 다음 173페이지.
전세가율이 높아도 피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 및 수도권. 자, 일자리로 가는 교통 불편한 곳. 자, 두 번째, 거주 환경, 학군 등 수요가 몰리면서 지 매력이 없는 곳. 여기는 무조건 피해야 하고요. 두 번째, 지방. 인구수 50만 명 이하. 그리고 제조 산업으로 일자리 리스크가 있는 곳. 세 번째, 원래부터 전세가가 높았던 곳. 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4페이지. 1에서 3층 저층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특성상 수요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노년기 때면 조금은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나는 아직 젊으니 무조건 중고층을 알아보자. 자,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 현 시대와 상황을 알아보는 방법. 집을 팔 것처럼 가장한 매도자 모드, 집을 살 것처럼 가장한 매수자 모드로 확인할 것. 투넘버 서비스 활용, 지인 핸드폰 이용.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시세 확인 시 써먹어 봐야겠다. 195페이지. 단지 내부 체크리스트. 동배치는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게 적정한지,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 주차 차단기가 있어 외부 차량 관리가 되는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주변대로 소음이 있는지, 단지 내 경사 심하지 않은지, 주변에 유해 환경이 없는지. 여기서 제 생각은요. 단지 내 경사가 심한 곳도 있구나. 주변 유해 환경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197페이지. 중개소 고를 때 중개소가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면 본인이 상황을 조절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친절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경험이 없을수록 친절하고 편한 사장님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대화도 되고 궁금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나 같은 초보자는 친절한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을 만나기를 바라야겠죠. 다음 200페이지. 집을 살 때 누수 자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발견 시 매도자 측에서 잔금 후 6개월까지 변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 잔금 치르기 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누수는 욕실 천장, 베란다, 배수관에서 쉽게 발생하죠. 오래된 아파트 경우 세시 코팅이 낡아서 빗물이 새어들어오기도 합니다. 결로나 곰팡이 살펴봐야 합니다. 결로는 사이드 집이나 앞쪽 베란다, 남양집의 경우 뒤쪽인 북쪽 베란다에 주로 생깁니다. 어린이 키우는 집에서 겨울에 환기 잘 하지 않으면 결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누수 결로 확인 잘합시다. 누수 발견 시 매도자 측에서 잔금이 6개월까지 변성해 줄 수 있다고 하니 꿀팁이죠. 212페이지 잔금 전 준비사항. 매수자는 잔금일에 부동산 명의 이전 작업 처리합니다. 직접 등기하거나 법무사 부르면 됩니다. 법무사는 통상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 법무통이라는 앱을 이용해 여러 군데 견적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3억 아파트 기준 15만원 부가세 별도에 처리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1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나므로 많이 알아보고 저렴한 거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업무 임무로 크게 문제될 것 같고요. 현금 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아무것도 모르니 명의 이전 작업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쫄아 있었는데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다음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면 속에 박힌 나쁜 대출과 부동산 투자에서 말하는 대출 융자 레버리지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은 보톡스와 같습니다. 보톡스는 원래 독이지만 잘만 사용하면 주름을 없애주는 마술봉이 됩니다. 대출을 마음고생의 주름을 깨끗하게 없애주는 보톡스로 사용합시다. 덕분에 우리는 전세에서 내 집으로,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부동산 대출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해봅시다.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 월세 vs 대출이자. 월세보다는 대출이자가 더 저렴하죠. 월세는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주고 남지 않습니다. 내 집은 내게 남습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설사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으니 돈가치 하락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 집이 없다면 자이든 타이든 이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사 비용만 계산해 본다면 몇 달치 대출 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제 생각은요. 내가 어릴 때 전세 살면서 몇 번이나 이사했더라? 8번 정도 이사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사하는 이사는 큰 스트레스가 된다. 자, 절대 타의에 의해 이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229페이지. 실거주 전략은 집 한 채로 자산을 천천히 불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보다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다. 실거주에 대한 자금 리스크는 다주택에 비해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실거주 전략.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자금 모으기. 현실보다 40에서 50% 상향된 목표치를 세운다. 그 간극을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메워 자금 관리. 지속적으로 내 집을 업그레이드. 서술에 배부르랴.
여기서 제 생각은요. 서술을 배부르랴. 처음에는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큰 집으로 업그레이드하자. 다음 230페이지. 자금이 부족한 싱글이라면 새 아파트냐 아니냐보다는 수요가 많은 좋은 입지를 세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 집을 계획하는 것이 좋음. 구축이라도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시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입지 결국 입지다. 다음 231페이지. 모든 지역과 평형대는 동일한 시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에서도 평형대의 시세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소형이 먼저 오르고 중형 그리고 대형이 순으로 넘어갑니다. 소형이 많이 올랐는데 중형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소형을 오른 가격에 팔고 내가 모은 자금과 추가 대출로 덜 오른 중형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집값이 동시에 모든 곳에 비슷하게 오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갈아탈 때 잘 알아보고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집 하나로 과연 노후 대비가 가능할까? 집 한 채로는 우선 은퇴 시 내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평생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담보로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상속해줄 자녀가 없다면 주택연금은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늦게라도 배우자를 만나고 아이가 생긴다면 증여를 해주면 됩니다. 주택연금으로만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집에 본인이 거주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서 주택연금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크게 내려가도 처음에 약정한 연금 지급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국금융공사 주택연금 홈페이지에서 유형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60세 이상만 확인 가능합니다. 노후의 생활비로 여기서 제 생각은요. 노후의 생활비로 주택연금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56페이지 2021년 평촌 집값에 영향을 주는 과천에 약 4,000세대가 입주합니다. 평촌이 속한 동안구에 8,700세대 등 입주 물량이 폭탄으로 쏟아집니다. 과한 물량으로 집값이 빠질 수 있는 이때를 오히려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천 재건축 완료, 새 아파트로 변신하면서 시세가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평촌 시세도 따라오르며 영향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제 생각은요. 공급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러 변수가 있었습니다. 공급이 많은 지역은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기존 구축 아파트의 아파트가 가격이 저렴해진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이 점점 들어옵니다. 이는 더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즉 시세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 더 배웁니다. 267페이지 실거주 대출 삼총사. 자, 9번은 디딤돌 보금자리는 적격 대출이 있습니다. 디딤돌은 소득 기준이 일반 6천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 신혼 두 자녀는 7천만 원 이하. 대출 자격은 무주택자. 대출 가격은 5억 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싱글 3억 원, 전용 60제곱 이하. 대출 한도 자, 2억 원, 싱글 1억 5천만 원, 신혼 3억 2천만 원, 이자녀 2억 4천만 원.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금리 2%에서 3.15%, 최저 1.7%. 상환 구조는 1년 거치 5년 변동금리. 대출 규제는 최대 LTV 70%, DTI 60%. 담당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자, 다음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연간 일반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신혼 8,500만 원, 다자녀 1억 원 이하입니다. 자, 대출 자격 무주택자 1주택자 1시적 2주택 허용합니다. 주택 가격은 6억 원, 대출 한도는 3억 원, 3자녀 가구 4억 원,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5년 단위로 30년까지, 금리는 2.4%에서 2.65%, 최저 2.0%. 상환 구조는 1년 거치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 규제는 최대 LTV 70%, DTI 60%, 1주택 60%, 무주택 70%. 자, 담당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자, 적격 대출, 소득 기준 연간 제한 없음, 대출 자격 제한 없음, 주택 가격 9억 원, 대출 한도 5억 원, 대출 기간 10에서 30년, 5년 단위입니다. 금리 2.3%에서 2.77%, 시급 기간별 상이합니다.
상한구조 거치기간 없습니다. 대출규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자, 디딤돌은 낮은 금리가 매력적이고요. 보금자리로는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금리의 변동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출 상품인 디딤돌과 조금자리론 적격 대출이나 일반 대출은 2019년 9월 13일 대책 이후로 지역별로 대출하는 건 달라져서 지역별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은 애초에 서민의 실거주를 지원하는 국책 자금이라면 이라 조금만 갖추면 투기과열 조정지역이라도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디딤돌 보금자리로는 조건만 갖추면 투기과열 조정지역이라도 LTV 7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76페이지에서 281페이지 인테리어 시공 팁, 턴키 방식, 내가 직접 도배, 장판, 화장실, 주방 싱크대 등 모든 인테리어 업체와 소통하며 작업 인테리어 사장님이 각 공정별로 지휘하도록 통으로 맡기는 방식 턴키 장점, 단점 저렴하죠. 단점은 각 공정별로 공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업체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더러 요소를 일정 미뤄지면 뒤에 잡아놓는 공정 스케줄도 꼬이는 상황 발생. 인테리어 사장님 맡기는 방식 장점 단점 장점은 경험 없는 채도 초보는 되도록 인테리어 사장님이 전체 관리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음. 단점 아직 장점입니다. 하자나 문제가 생기면 사장님 한 분에 연락해서 해도 해결이 가능하죠. 단점 가격이 턴키보다 비싸죠. 자, 다음 대략 평당 40만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최소한 5곳에서 10군데 견적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너무 싸게 하는 것은 날림공사 할 우려 있으므로 적정 가격과 그간 작업했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블로그 운영하는 경우 많습니다. 인테리어 순서는 견적받기, 자주 고르기, 셔시, 철거, 목공, 몰딩바지, 걸레바지, 자 다음 베란다, 페인트, 도배, 장판, 조명, 기구, 싱크대, 신발장, 수납장, 그리고 다음으로 욕실입니다. 자, 걸리는 기간은 철거 마무리까지 약 10일에서 2주 정도 잡고요. 작업점 공사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무드는 밝은 그레이가 무난합니다. 너무 하얀 벽지는 오히려 병원 같은 느낌 들고 때도 잘 탑니다. 수용 평형대라면 욕조는 과감히 뜯어서 샤워부스 설치합니다. 전등은 반드시 LED로 달아줘야 환하고 집이 더 넓게 보입니다. 세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미리 해놓으면 오래된 아파트의 열 손실을 막아주고 인테리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매도시의 장점이 되어 더 높은 가격에 내놓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하고 들어갑니다. 세시 교체 비용은 양도소득세 수입비로 인증받을 수 있어서 세금도 절감 가능합니다. 세시 브랜드도 급이 있습니다. A급, LG진, KCC 한화, B급, 영림, 예림, PNS 더존. 턴키로 진행한다 해도 세시는 별도 업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교체 없이 오래된 셰시로 사용할 경우 셰시를 둘러싼 코킹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비가 올 경우 누수로 발코니에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코킹만 따로 전문 업체 불러서 작업하면 됩니다. 셰시 교체 비용은 평당 1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많이 해본 사람이 글 쓴 티가 팍팍 난다. 꿀팁이다.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하자. 자, 다음 288페이지 부동산 중개소 방문 부동산 중개소는 자주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익숙하지 않을 뿐 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면접 보는 기분으로 문 앞에서 주저하지 말 것. 누구에게도 애나 처음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딪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뭐라고 그렇게 힘들었나? 하고 헛웃음이 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부동산 중개소 방문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구나. 나도 해보자. 다음 295페이지. 내가 어떤 태도로 중개소 사장님을 대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피드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의도 없이 물건을 사지도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면 사장님들도 나에게 절대 좋은 사람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중개소는 사람과의 만남이란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결국 사람과 만나서 처리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잘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297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중개소 대화 팁 와서 사진을 남고 정보만 얻어가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면 좋은 정보 매물은 받기 어렵습니다. 중개소에서는 저자는 절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질문만 적시에 잘하고 주로 사장님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와 사장님 정말 많이 아시네요. 사장님 너무 친절해서 좋아요. 등 리액션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를 잘하고 나서 중개소를 나온 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을 잘하는 사장님이다 싶으면
바로 주변 편의점으로 달려가 음료수나 과일을 사서 드리고 나옵니다. 1만 원 안쪽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그로 인해 좋은 물건을 사게 되면 100단위, 1000단위 수익을 내기 때문에 저자는 떡볶이나 빵을 사 먹더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저자 밥값 정도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결국 경청인가 봅니다. 경청이 여기서 제 생각이요. 결국 경청입니다. 경청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자는 팁을 세세하게 써놨는데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팁이라 재밌게 읽었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중개사 사장님의 말은 100% 믿지 말아야 합니다. 가려서 들을 것, 돈 앞에서 사람은 100% 순수해지기 어렵죠. 여기서 제 생각은요. 내가 사전에 많이 공부를 해야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구가 되지 말자. 호구가 되지 않고 현명한 부동산 매수가 부동산 독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부동산 중개소에 휘둘리는 이유는 첫 번째, 중개소에 대한 경험이 없어 무지합니다. 두 번째,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할 수 있음에도 게을러서 항상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알아서 누군가 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집과 사랑에 빠져서 믿고 싶은 정보만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여러 중개소에 들러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방 하나 사려면 여러 백화점 들르는 게 당연하죠. 집을 사기 위해 여러 부동산 중개소에 들르는 게 왜 설득감을 가져야 하죠? 냉정하게 판단할 거 10에서 20만원 물건 사는 게 아닙니다. 순간에 납불킴이 버겁다고 힘들게 모은 자산 쉽게 걸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는 미리 파악하고 합니다. 시세나 호재 정보 등은 미리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중개소에 확인한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호재는 언제 들어도 달콤한 말이고 잘 모르면 금세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결정은 오늘 말고 내일로 미룹니다. 초보자일수록 성급한 판단으로 좋은 집을 얻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몇 배나 높습니다. 진짜 좋은 매물이라면 나에게 넘어오기 전에 중개소와 관계가 좋은 투자자에게 넘어갔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해당 단지를 주시하던 누군가에게 넘어갔을 확률이 높죠. 여기서 제 생각은요. 미리 공부해서 부동산 여러 군데 발품 팔 것, 결정은 성급하게 하지 말 것. 다음 314페이지 협상. 사장님 여기 500만원만 깎아주시면 살게요 라는 조건을 걸기보다도 그거 본다고 해도 그거 이미 깎아놓은 거라니까 라며 물러서 없는 답만 돌아옵니다. 안 깎아줘도 이미 살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초보자들에게 여지없이 발생합니다. 이 집을 못 사면 다른 집 사지 뭐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면서 협상을 잘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협상에서는 선택권이 많은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선택지를 많이 알아봐 놓는다면 협상에서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물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 협상 가능한 집 1가구 2주택 문제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해서 파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급하게 팔아야 하는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 이사로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거주자 사망으로 자식들이 파는 경우 세입자 임대 만기에 맞춰서 매도를 원하는 경우 이혼으로 하루라도 빨리 매도를 원하는 경우 해외나 지방 거주로 시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제 생각은요 금매라는 게 이런 이유였다 참고 다음 320페이지 전화로 협상이 어렵다면 문자로 할 것 문자는 바로바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주어진다 중개소에서 먼저 안을 제시해오며 연락을 곧 주겠다고 한 뒤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리를 진행한다. 카톡 나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문자를 받은 사람처럼 읽어본다. 수정. 그렇게 해서 정리 수정하고 나면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참고하고요. 전체 감상평입니다. 다 읽었죠? 자, 이 책을 사야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초보인 나에게 있어서 초보로서 해야 할 각종 꿀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자의 다양한 경험이 글에 충분히 녹아져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다음 책에서는 공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책은 이해도 술술되고 저자가 고생해서 체득한 경험들이 그래서 티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초보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